아까 참 그 판례 중에 18쪽 있죠. 18쪽. 18쪽의 8번 판례를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줄친데 읽어볼까요? 자,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편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뭐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불이익 처분이라 하더라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는 사유잖아.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뭐 갖고 따져야 된대? 문구 그대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내지 명백히 불필요. 처분의 성질 갖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응? 처분의 성질이 아니라 야 위반 현장에서 그 변명할 기회 줬지 않냐? 응? 그죠? 그리고 이런 내일 모레 뭐 내일이나 모레 이런 조치 나갈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는 여기서 그런 처분의 성질 때문에 그 안 해도 되는 사유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 예, 그러고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이제 교재에 반영은 안 된 건데 올해 한 언제쯤이더라? 올해 한 9월쯤인가? 그 기사를 하나 봐서 그러니까 뭐였냐면 KBS가 군대 있잖아. 군대는 어떤 그 시설에 TV가 이제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면회실 같은데 뭐 이런 거 이제 TV가 몇 대 있는데 그거 TV 시청률을 부과했어. 그럼 누가 누구한테 부과한 거야? KBS라는 공공기관이 또 군 부대에 있는 시설, 즉 그 또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게 부과한 거야 시청료. 근데 뭘 안 하고 했냐? 이거 의무 부과하는 거잖아. 시청료 납부해라. 그럼 이거 그래서 그 군부대 측에서 소송을 건 거야. 행정소송 KBS를 상대로. 그래서 아니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의무를 부과하려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치게 돼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절차 위반이다. 소송을 낸 거야. 여기서 쟁점은 뭐야? 아니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느냐? 행정절차법이 말한 당사자에 해당이 되느냐? 다른 행정기관이 그게 쟁점이었는데 이게 그 하급심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적용돼야 된다고 봤어. 그러니까 행정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할 때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무 부과해야 맞다. 그래서 KBS가 패소했어. 그게 이제 9월달 내가 기사를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응? 이제 내년에 개정판 책을 낼 때 그때는 이제 집어넣을 사항인데 하여튼 올해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내년 시험에 혹시. 자, 그럼 우리 아까 의견 청취 절차가 3가지 있는데 청문. 자, 의에서 A번 그거부터 잘 공부해야 돼요. 청문이란 지금 읽어나가죠. 어떤 처분하기에 앞서서 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또 뭐 또 하는 거야? 증거도 조사하는 거야. 응?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이라는 절차라고 부른다. 응? 의견 듣고 직접 증거 조사. 그러면 B번은 눈을 읽어. 그 청문을 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건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 그죠? 자기한테 불리한 변명할 기회 주고 행정기관으로서는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게 이제 판례고 읽고 지나가요. 그러면 니은번 또 중요합니다. 어느 때 청문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의견 청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지. 청문을 해야 되는 사유가 여기 끝에 보면 뭐라 해야지? 니은 끝에 행정청은 처분할 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청문을 한다. 법조문은 한다 그랬지? 이게 무슨 뜻이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무사항이죠. 응? 그래서 뭐가 돼 있어요? 첫째, 법령에서 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 돼.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법령에서 하라고 안 돼 있어도 2호와 3호는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처분할 때? 2번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청문하는 거야. 응? 세 번째는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하는 처분, 법인 조합 등 설립 허가 취소 처분. 그죠? 이런 거 할 때 요게 이제 올해 2023년 3월 달에 바뀐 거예요. 3호가 바뀐 법이야. 그러니까 1월 달에 2022년 1월 달에 바뀌었나? 그 시행은 올해 3월 달부터 시행된 거야. 그러면 3호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당사자로부터 청문을 하자고 신청이 있을 때만 하게 돼 있어요. 3번이 3호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신청 없어도 한다고. 그건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내가 집어넣은 거야. 그냥 법조문은 첫째 박스 위에 있듯이 다음에 세 가지 경우는 청문을 한다. 행정청이. 이렇게 되면 돼 있어. 응? 근데 3호의 경우 개정 전에는 3호만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인허가 취소하거나 신분 자격 박탈하는 처분할 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청문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는 신청 없어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야. 응? 세 가지 청문 실시 사유 꼭 중시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상대방한테 변명할 자료 준비하고 시간을 줘야 되지. 그래서 A번 어떻게 돼요? 청문한다고 통보해 줘야 돼요. 당사자 등에게. 그죠? 며칠 전까지. 응? 청문하기로 날짜 잡을 거 아니야? 행정청이 날짜 잡으면 20일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돼. 응? 당사자 등에게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합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래. 청문을 하기로 한 날짜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월 20일 청문하기로 했다. 그러면 연합에 따라서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래. 청문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도록. 응? 그 다음에 통지사항은 B번 뭐 이런 건데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청문이라는 절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청문 주재자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영업정지 시키려는 행정기관, 응? 공무원 측 주장 얘기 들어보고, 응? 공무원 측 얘기 들어보고, 영업정지 받을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양쪽 다 청문하는 날 나오라 그래. 응? 그래서 하지만 판사처럼 양쪽 주장 들어보고 질문하고, 응? 자료 제출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청문이에요. 여러분이 좀 이따 나오겠는데 청문이라는 거하고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건 달라.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건 그냥 불이익 주치한다고 통지 받았지, 사전 통지 받은 상대방이 행정위원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그냥 혼자 나 억울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할 기회 주는 거, 그게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약식이야, 간단한 거야.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정식이야. 그래서 양쪽 당사자 다 불러다 놓고, 응? 회의실 같은데 앉아갖고, 응? 이렇게 물어보고, 응? 주장 서로 반박하고 뭐 이렇게 하게 기회 보장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자, 여기 청문 주재자가 선정이 되는데 21쪽에 A번. 자, 청문 주재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누구래? 읽어보니까 소속 직원, 행정청원 소속 직원이나 대통령 정원은 자격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가진 자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소속 직원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시키려는 이제 시장이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시키려 한다. 그러면 시 소속의 공무원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시장이 영업정지 시키려고 하는 건데 시 공무원을 청문 주재자로 하면 좀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아? 그 시 소속 공무원이 청문 주재하면 뭐 시에 유리하게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 의심이 좀 들죠. 응?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소속 직원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은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응? 비판할 소지는 있는데 어쨌든 규정은 그렇다. 소속 직원. 그 다음에 B번은 이제 새로 개정된 거야. 개정돼서 올해 3월 달부터 시행된 건데, 자, 청문 주재자는 예전에는 한 명을 선정하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넷째 줄 보면 뭐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게 해놨죠? 응? 그게 포인트.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때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내용의 처분이라든지 다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처분이라든지 그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회에서 청문 주제를 복수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핵심은 청문 주제는 꼭 한 명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응? 그리고 2명 이상으로 선정해놨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자가 된다. 청문 주제자는. 그지? 뭐 한 명 그 놔두고 하여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중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C번도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잘 안 냈는데 앞으로 낼 거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7이죠. 이건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청문 언제 합니다. 뭐뭐에 관한 청문 할 건데 그 기본 자료 있지? 기본 자료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응?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누구한테?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자한테. 응? 즉 청문 주재자는 미리 이게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진행하는 자란 말이지. 그러면 뭔 사안에 대해서 청문을 진행하는지 기본 자료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응? 그래서 알려주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자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알았죠? 아까 이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며칠 전까지야? 청문하다고 10일 전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치? 근데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청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응?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그 다음에 D번은 뭐 어떻게 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예. 뭐 불이익 받지 않는다. 그죠? 이거는 어떤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 읽고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논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도 큰 논점은 없어요. 여기에 제목에 청문 주재자 제척 기피 회피라고 그랬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제도인데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공정성을 위한 거야. 그 제척은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쓰는 제척 무슨 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데도 많고 뒤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도 나옵니다만 그 뭔가 문제가 된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게 관여를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척이라는 거는 법에서 딱 사유를 정해놔. 관련된 이 사안과 관련 있는 자는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청문 주재자에서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아예 제외시키는 게 제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났어?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가면 돼. 기피라는 건 A라는 사람이 청문 주재자로 선정이 딱 된 거야. 행정청에 의해서. 근데 상대방 당사자가 뭐래? 저 사람은 옛날에 청문 진행하는 거 한번 보니까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하더라. 난 저 사람 신뢰 못해. 그러니 저 사람 빼주쇼. 이런 것처럼 당사자가 행정청이나 당사자가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사람. 응? 물론 행정청이 선정하지. 상대방이 바꿔달라는 거야. 저 사람 싫다. 응? 그게 기피야. 그래서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무조건 또 바꿔주는 게 아니고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안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판도 이런 제도 있어. 판사 불공정한 재판 진행한다. 뭐해? 판사 교체해 주세요.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기피 신청한다 그래요. 응? 검사가 수사 편파적으로 한다. 담당 검사 바꿔주세요. 기피 신청. 응? 그런 제도고 회피는 청문 주재자로 선정이 된 사람이 나 이거 저기 뭐예요? 응? 이해관계 있어요. 나 이거 못합니다 하고 스스로 빠지는 게 회피야. 응? 자, 우리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봤어. 필기 붙었고 면접 봐. 근데 면접위원으로 어느 대학 교수가 선정이 됐어. 면접위원. 근데 자기 자식이야. 자기가 면접 보면 돼? 안 되지. 그럼 뭐 만약에 그렇게 모르고 배정이 됐다. 시작. 이 부자 관계인 걸 모르고. 그러면 이 위원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제 자식입니다. 이건 못합니다. 빠져야지. 그런 게 회피제도라는 거야. 만약에 그거 안 하고 나중에 합격시켰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법적 문제가 되는 거야. 응?
자, 그런 제도다 이거지. 제척 기피 회피제도는 공정성을 위한 제도다. 응? 그래서 B번 한번 읽어봐. 그럼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근데 기피 신청하면 무조건 교체해 주나? 그렇지는 않지. 왜냐면 이거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다면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야. 당연하게. 그지? 무조건 바꿔주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유 없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데는 지체 없이 교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지막 마지막 문장. 청문 절차 진행 과정은 공개로 한다, 비공개로 한다. 응? 끝에 둘째 줄 앞머리 보니까 어떻게 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그래놓고 이렇게 되지. 당사자 즉 상대방이 공개로 하자고 신청을 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그럼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앞에 전제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공개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로 하는 걸 진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물어보지는 않는데 원칙은 비공개로 한다는 걸 전제로 깔았다고 볼 수 있어. 해석상. 그러면 여기서 문장 잘 보자. 끝에 공개할 수 있다 그랬지? 공개할 수 있다에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야. 첫째, 청문 주재자가 공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개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끝에 공개할 수 있다니까 재량이야. 그러면 첫째 줄에 있는 당사자가 우리 청문 절차 진행 과정을 공개로 합시다 신청하면 공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공개로 하자고 신청하더라도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시험 문제에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면 공개해야 된다. 틀린 문장이야. 응? 그것만 유의.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끝에 보면 이게 공개하게 되면 공익을 크게 해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경우 그럴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단서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 절차 진행. 별 논점이 없습니다. 청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응번 잘 보세요. 병합 분리. 자, 두 줄 있죠. 행정청은 직무상 권한으로 알아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는 건 비슷한 사안들, 비슷한 사건들을 합쳐서 청문을 진행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복잡한 사안은 분리해서 사안을 이렇게 몇 개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또 청문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뭐 미추홀 구청장이 됐던 관할 구역 내 영업소들 다 검사한 뒤에 A 업소, B 업소, C 업소 세 개 업소에 대해서 다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고 쳐봐. 그죠?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고 하지. 사전 통지했어. 그죠? 근데 원래칙은 A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내리는 거 이거 한 건 따로따로 진행해야 돼. B에 대해서도 C에 대해서. 근데 그게 유사한 사안이야. 그러면 하나의 청문 절차에서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게 병합해서. 어쨌든 시험은 두 줄 정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증거조사. 우리 청문 진행 과정 청문은 직접 증거조사하는 것도 포함하죠. 증거조사의 A번이 또 중요합니다. 자, 청문 주재자는 두 번째 줄. 뭐 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이 주장한 사실만 조사할 수 있나요? 그거 유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응? 요거 잘 나오니까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B번은 관련 행정청에다가 야 이거 좀 의견 좀 달라. 응?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치읍번도 특별한 거는 없는데 자 여기 제목에 보면 청문조서라는 게 나오고 청문주재자 의견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청문주재자는 이렇게 양쪽 주장 들어보고 증거조사하고 한 뒤에
이제 청문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 이 청문 조서는 이 청문 진행할 때 상대방이나 뭐 공무원 측에서 주장한 내용 기재한 거, 응? 그다음에 뭐 서류 받은 거, 응? 뭐 이런 거 이거 모아놓은 게 청문 조서야. 응? 그다음에 뭐야? 청문 주제의 의견서는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다 진행하고 나 보니 이게 이 조치는 하면 안 될 조치입니다. 하면 위법이 된다라는 의견 아니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는 의견. 이게 청문 주재자의 개인 의견. 응? 요거를 작성한 거야. 응? 이 두 개를 다 청문을 마치고 나면 작성을 해서 행정청에게 제출하는 거야. 응? 청문제.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요. 이때 B번을 중요해. 2번. 자, 당사자 등은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청문 조서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시험에 쓰였습니다. 지문으로 2번. 그 다음에 청문 종결은 특별한 건 없는데, 아니 청문 충분히 의견 듣고 증거 조사 이루어졌으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끝마쳐야지, 종결. 그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B번, C번 요거만 둘을 묶어서 비교. 오른쪽 페이지에서 자, B번은 청문하기로 정해진 날짜에 안 나왔어. 당사자가 출석을 안 했어. 응? 둘 다 B번, C번 출석 안 했지? 청문 기일에 출석 안 했다고 나오지? 근데 얘가 왜 못 나왔을까?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그죠? B번은 첫째 줄 끝에 뭐 나왔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응? 이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온 거야.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그러면 다시 날짜 잡고 다시 또 청문 다시 해야 돼? 그럴 필요 없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왔으면 그걸로 끝. 그냥 청문 종결 짓는 거야. 그지? 근데 C번.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온 거야. 응? 여기 정당한 사유가 뭔지는 뭐 그때그때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못 나왔다. 뭐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날 청문은 진행 못 하잖아. 그럼 다시 날짜 잡고 다시 기회를 줘야 된대. 응?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고요. D번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종결하면 아까 청문 조서, 의견서 이거 이제 행정청한테 제출. 그럼 행정청은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그걸 참작을 해서 상대방한테 처분을 하든가, 응? 안 하든가, 뭐 하여튼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문 결과의 반영 거기 써 있습니다. A번. 자, 행정청은 최종 처분을 할 때 청문 주재자로 같은 조서, 의견서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자, 밑줄 두 번째 줄, 셋째 줄, 청문 결과 반영하여야 되죠. 무조건 반영인가요? 응? 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응? 반대로 뒤집어 해석하면 아이고야 왜 검토해 보니까 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없네. 그럼 그냥 반영 안 해도 되죠. 응? 그리고 용어가 반영이잖아요. 반영은 참작을 하라는 얘기지. 예를 당사자가 청문 진행 과정에서 막 주장했던 내용, 제출했던 내용, 의견 이거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반영이라는 뜻은 그걸 고려하라는 뜻이지 그대로 따르라는 건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B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에 제출된 의견에 구속되는 거 아니다. 법적으로 구속받는 거 아니라고요. 다만 참작하라는 뜻입니다. 응? 자, 그다음에 청문회 재개. 이것도 참 봐야 돼. 재개라는 말은 청문 절차 일단 종결 지었거든. 그럼 청문 절차 끝내면 이제 주재자가 의견서와 조서 작성해서 행정청 처분청한테 넘길 거 아니야. 근데 처분청이 아직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인데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 읽어봐. 행정청은 일단 청문을 마쳤는데 최종 처분을 내보낼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 청문을 다시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 날짜 잡고, 그죠? 이미 주재자한테 받은 청문 조서 같은 거 다시 되돌려 보내고 다시 청문 날짜 잡아서 다시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건 없어요. 한번 읽으면 돼요. 그리고
히읗번 A 읽어봅시다. 자, 당사자 등은 청문한다고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열릴 때까지,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관련된 자기 해당 처분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처분 관련 문서 열람 복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공개 제한된 경우 빼고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 읽어보면 A번 분석해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이 누구한테 영업정지 처분한다고 사전 통지 나갔어. 그리고 이제 청문한다고 날짜 통보도 갔어. 그지? 그러면 상대방 청문한다고 이제 통보받은 날부터 청문 끝날 때까지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하려는 거와 관련된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도 있잖아. 이런 거 열람 보여달라, 복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거 봐야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대, 응?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도 모을 거 아니야. 행정청이 왜 그러는지 제대로 응? 자료 같은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어떻게 열람 복사해달라고 신청하면 행정청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거부 못 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서 공개 못하도록 돼 있을 때만.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서 공개가 제한돼 있을 때만 그거를 열람 복사를 못 해주는 거고, 그게 아닌 한 뭐 행정청이 막연하게 이거 열람 복사해주면 공익에 큰 지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안 되는 거야.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공개가 제한되도록 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 응? 그 점을 유의. 그 다음에 뭐 별건 없고, 그 다음에 D번은 당연하니 누구든지 청문을 하면서 알게 된 사생활 정보, 영업 비밀 같은 거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근데 처벌 규정은 없어. 하지 말아야 된다고만 돼 있지.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고만 돼 있지. 끝에 가면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아. 근데 행정절차법상의 처벌 규정은 없더라도, 응? 이게 이제 다른 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걸 함부로 누설할 때 이러면 다른 법에 따라 처벌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행정절차법 자체에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응? 자, 다음 페이지 팔려볼까요? 자, 이거 뭐 첫째 줄 불이익 처분할 때 청문 자리에 의견 청취 넣어도 돼요. 응? 더 포괄적인 용어, 청문 내지 의견 청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내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돼 있는데, 그럼 뭐 갖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 아까도 나왔었죠. 문구 그대로 처분의 성질 갖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1번 아래쪽의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 영업정지 받을 상대방한테 자, 언제 청문합니다 하고 청문한다고 통지서 보냈어요. 아까 10일 전까지 보내게 돼 있지? 보냈는데 되돌아왔어. 반송. 자, 청문 통지서 반송. 응? 그 다음에 반송된 건 아니고 도달은 됐는데 상대방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 안 했다. 불출석. 응?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거 청문 절차 안 거치고 불이익 처분하면 위법이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이거는 그 청문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법이 정한 4가지 예외 사유 있잖아. 의견 청취 안 거쳐도 되는 예외 사유. 긴자성에다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청문 통지서 반송, 또 뭐야? 청문 일시에 불출석. 이거는 이 이유만 갖고는 뭐야?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니다. 응? 그 다음에 자, 2번 판례 또 읽어봐. 불이익 처분할 때는 법이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를 빠뜨리고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 여기까지 한 문장 자르고, 두 번째 문장. 여기에 키워드는
상대방하고 협약 맺은 거예요. 협약. 협약이라는 단어로 기억하세요. 근데 협약의 내용은 뭘까? 상대방하고. 야, 행정기관이 그런가? 야, 너한테 불이익 처분 이거 나갈긴 나갈 건데, 응? 아, 이거 갖고 뭐 청문 번거롭게 뭐 청문 절차 진행하고 그러냐? 그리고 우리 하지 말기로 하자.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협약을 맺었대. 그럼 이거 상대방하고 청문 절차 안 거치기로 협약 맺었다라고 해서 청문 안 거쳐도 되냐? 불이익 처분하면서 그 법이 정한 예외 사유 4가지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키워드.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협약을 맺었는데 넷째 끝에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을 이제 협약의 조항으로 넣었다는 거야, 그렇지? 하여튼 나는 뭐가 기억하냐면 협약이라는 단어로 기억해요. 그리고 협약의 내용이 청문 절차 같은 거 안 하기로. 근데 그 법이 정한 예외 사유 아니니까 그런 이유 갖고 안 거치고 한 거 위법이다. 응?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도 되고, 뭐 4번도 다 또 중복적이고 5번도 안 해도 되고, 6번은 볼까요? 6번은 한번 읽어보자.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데 왜 불이익 처분하려고 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변명할 수 있는 거 기회와 유리한 자를 제시하는 기회를 보면서 위법한 조치가 위법한 사유에 위법하게 될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라고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이분이 개인 택시 운전기사인가 보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는데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처분 최종 내려지기 전에 뭐야? 행정기관 사무실 찾아왔다는 거지. 그 사람이 개인 택시 면허 받게 되는 그러니까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그 취소 처분이 상대방이 될 택시 기사가, 응? 택시 기사가 여기 피고는 행정기관이야, 응? 행정기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무원한테 이거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좀 연기해 주면 안 됩니까? 응?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대. 응?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하면서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로 볼 수는 없다. 응? 단지 찾아와서 좀 연기 좀 해다 면허 취소를 연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가 이게 상대방한테 유리한 변명할 기회 부여한 것으로 도저히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나 의견 진술할 기회 이런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볼 수도 없다는 거야. 연기해달라고 서류 제출한 것만 갖고는. 그지? 끝에까지 읽어보면 비추신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된 거고, 그 다음에 공청회는 아주 간단하게, 자, 공청회 뜻 알아둬야 돼요. 공청회란, 자, 문장의 주어,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쭉 읽어라. 공개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나 행정청이 인정해준 이해관계인 전문가 그 밖에 일반 사람으로부터, 그죠? 하여튼 널리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야. 응? 근데 내가 지금 주어에다 미쳤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라고 돼 있잖아. 그럼 그 밑에 판례 뭐야?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아니라면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를 안 따라도 된다는 겁니다. 적용 안 받는다. 응?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뭐 나오냐면 셋째 줄 끝에 나오지?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나오죠? 응? 이 추모공원이 소위 뭐야? 소위 요새 많이 유명한 그 납골당이지. 납골당, 요새 추모공원 가면
매장하는 묘지도 이렇게 있고 낙골당 이렇게 둘 수 있는 건물 안에 둘 수도 해놓고 뭐 나무 심어놓도록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의 어떤 매장 방식 뭐 이런 거 해놨어요. 응? 나도 이게 가봤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여기 이제 그 앞에 보면 누구누구가 다 합동해서 공동으로 발족했대. 응? 서울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등 그죠? 결국 어쩌고저쩌고 해서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는 행정청이 이래요 아니래요? 행정청이 아니래. 응? 행정청이라고 하려면 뭔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서 응? 국민에게 어떤 법 집행으로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행정청인데 행정청이 아니래. 그러니까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가 공청회 여는 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 응? 자, 니은번 공청회는 언제 개최하래요? 응?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공청회 개최하래 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째, 법에서 하라고 돼 있을 때, 법에는 없지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세 번째,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할 때 처분하기 전에 공청회 거치래. 그래서 괄호 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에요. 응? 어떤 걸까? 뭐 세 번. 국민 다수의 생명 시체의 건강에 생명 안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대통령이 정해놨어. 그리고 인원수는 몇 명이래? 30명 이상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가 공청회를 열자고 개최하는 거예요. 여기 30명은 좀 기억해 두세요. 응? 이런 경우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응? 개최해야 됩니다. 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언제까지 알려야 돼? 응?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며칠 전까지 알려야 돼요? 14일 전까지 공청회 제목서부터 응? 쭉쭉 몇 가지 일정한 사항을 공청회는 수많은 다수인들에게 이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공고하는 방식으로 알리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죠? 자, 공청회 제 14일 전까지 근데 넷째 줄. 자, 14일 어떤 공청회를 열기로 날짜 정해놓고 14일 전까지 알렸는데 예정대로 개최를 못해서 다시 공청회를 새로이 정한 경우는 7일 전까지 알리면 된다. 그때. 응? 원칙은 14일 전까지 알리는 건데 예정대로 개최를 못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 때는 7일 전까지 알리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온라인 공청회. 자, 거기 공청회 재개최 그 7일 전도 이거 다 새로 바뀐 거예요. 개정돼서 들어간 거고요. 이 온라인 공청회도 바뀌기 전에는 전자공청회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온라인 공청회라고 부릅니다. 이 온라인 공청회, 전자공청회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이 조항은 그대로 놔뒀어요. 자, A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이꼴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해. 일단 원칙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 줄. 제38조에 따른 공청회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공청회야. 무슨 큰 연단 같은데, 응? 방청석 쫙 있고 앞에는 연단에는 뭐 책상 의자 딱 놓고 뭐 발표자들 사회자 쭉 앉아 있고 그죠? 방청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토론하고 막 사회자가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38조에 따른 공청회를 우리가 통상적인 공청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병행하에서만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따로 온라인 공청회만 실시할 수 없죠. 통상적인 공청회를 열면서 병행을 해서 온라인 공청회를 같이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병행해서만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단서가 붙었어요. B번에. 이럴 때는 통상적인 공청회 안 하고 온라인 공청회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됐는데 이거 바뀌었다고. 응? 그래서 이거 올해 시험에 나왔어 벌써. B번. 자, A번. 이러한 병행해서만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어떤 때? 응? 아유, 거기 보니까 뭐 국민의 생명체 재산보호 등 국민의 안전보호 권익보호 이유로 원래 통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통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 두 번째는 자, 통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거나 개최는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번 이상입니다. 여기 3회 중요합니다. 횟수.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는 동네에 뭐 쓰레기 매립장을, 요새 서울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골치 아픈데 저기 뭐야 마포 지역에 거기도 뭐 이렇게 일단 하려고 하나 봐. 마포 지역 사람들 난리 났어. 그 예정 지역 사람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이 건설 관련해서 무슨 공청회를 연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막 몰려가고 회의 못하게 합니다. 그 연단 다 점거하고 마이크 다 꺼버리고 막 의자 집어던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통상적인 공청회를 그렇게 해서 또 하여튼 여기 보면 통상적인 공청회를 3번이나 열려고 했는데 못 여는 거야 더 이상. 그러면 온라인 공청회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지게 기네.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죠? 좀 기네. 다만 우리 아까 아까 그 30명 이상의 요구하면 이런 경우는 뭐해? 똑같은 조항이라 그거는 공청회 통상적인 공청회를 병행을 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단서는. 응? 어쨌든 이번 내가 올해 시험 중에 어디에서 출제되는지 모르지만 2호가 나왔고 2호에서 횟수가 2번이라고 나왔던가 숫자를 바꿔서 낸 거로 기억해. 응? 이따 기억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뭐 디귿, 리을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할 필요 없습니다. 디귿에 읽어봐. 아니 온라인 공청회를 열려면 그 시설과 장비 제대로 다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갖추도록 노력해야 돼. 너무 당연하지? 그런 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청이 공청회를 열면 공청회 주재자, 그지? 네. 주재자와 발표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 내는 게 있어. 자, A번 공청회 주재자는 누구 중에서 선정할까요? 응? 전문가 또는 경력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위촉. 응? 그러면 주재자는 신청한 자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알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전문가나 경력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 응? 즉 지명 위촉하죠. 주재자는 행정청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위촉 내지 지명이에요. 주재자는. 다만 발표자는 누구 중에서 먼저 발표하고 싶어하는 사람, 신청자 1차적으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발표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응? 발표자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 근데 신청한 사람들 쫙 몇몇을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뭐 찬성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만 들다 발표하겠다고 신청해. 그러면 공정성이 안 맞잖아. 그럴 때는 또 이제 행정청이 반대하는 사람을 또 섭외해가지고 또 발표자로 또 앉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선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발표자를 행정청이 선정하는데 다만 발표자가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든지, 그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전문가 등등 반대편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위촉할 수도 돼 있죠. 딸딸 외우지 않아도 대충 알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신청한 주 중에 선정하되, 이 공정성을 위해서 행정청이 또 반대편에 있는 자나 또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 또
발표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그지? 자, 그래서 리을번 다시 한번 행정청은 공청회 주재자와 발표자를 지명 위촉 선정할 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그죠? 별건 없고 공청회 진행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공청회 주재자는 질서 유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막 공청회 주재하고 관련 없는 내용 주저주저리 떠드는 발표자 발표 제한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막 안에서 막 소란 피우는 자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B번 발표자는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표를 해야지. 딴소리하고 시간 끌면 퇴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발표자의 발표가 끝나면 뭐 해야 돼? 주재자는 방청석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줘야 된다. 사실 끝에. 그리고 발표자 상호간에도 질문 답변하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 제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치읍번. 치읓인가? 비읍 시옷이구나. 시옷 어떻게 해? 공청회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여는 거 아니야? 그 수렴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 그죠? 그렇다고 제출된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받는 건 아니고, 그지? 참작하는 얘기죠. 그대로 따르라는 말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청회 재개최. 공청회를 다 끝냈는데 공청회 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새로운 사정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공청회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견 청취 방법.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은 자 A번 의 알아야 돼요.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떤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하고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통틀어 그러니까 앞에 봐봐. 처분이 있기 전에 어떤 행정작용 전에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통틀어 넓게 보면 의견 제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 앞서 말한 청문하고 공청회 아닌 건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 제출로 본다. 응? 그죠? 그죠? 그래서 A번. 그리고 B번도 돼야 돼. 자,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무부가 권익 제한한 처분, 즉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최소한 청문을 거쳤다든지 공청회를 거친다. 이러면 의견 제출은 기회를 안 줬대. 청문을 거쳤다든지 공청회를 거쳤다면 의견 제출 기회는 안 줘도 되는데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한은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돼. 즉 불이익 처분하기 앞서. 그러니까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건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는 한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죠. 그래서 B번도 중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의견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허용되고 있어? A번 서면, 말, 정보통신망 세 가지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거고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메일로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냈습니다. 그냥 딱 잘라냈어 시험 문제. 당사자 등은 말로도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잘라내. 맞는 말이잖아. 말로도 가능은.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제출된 의견 제출 받으면 어떻게 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영해야 된다. 의견 청취는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요. 자, 이때 B번이 이제 새로 추가된 조항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반영을 안 하고 처분한 경우 왜 반영 안 하고 처분했는지 알려주래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읽어보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당사자 등이 최종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왜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했습니까? 하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응?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의견 제출 받고도 그 의견 제출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어. 그러면 상대방 측은 그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왜 반영하지 않고 처분했느냐라고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원칙은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데 당사자가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등등의 방법,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는 아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법은 분명히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제출된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건 아니다. 만약에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조차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반영이란 말은 고려하라는 얘기지, 참작하라는 얘기지, 그 제출된 의견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의견 제출 과정의 의견 제출 절차에서도 문서 열람 및 복사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번. 자, 당사자 등은 처분한다고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을 해야 할 수 있는 기한까지 뭐 할 수 있어? 열람 관련된 자료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고, 똑같이 아까 청문하고 똑같아야 돼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청문하고. 그래서 A번만 잘 공부하세요. 그러면 판례가 두 개 나와. 1번 중요합니다. 제목을 뭐로 다뤘어? 법에 의해 의무 내용이 다 확정된 거야. 응?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해요.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이 부과돼 있어. 법이 이렇게 정한 방식대로 100만 원이 부과되는 거야, 딱. 그래서 그런데 100만 원 부과 전에 상대방한테 어떻게 돼? 이거 100만 원 부과할 예정인데 의견 제출. 응? 근데 그거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어차피 법이 다 정해놓은 대로 부과하는 거야. 그치? 그런 거는 의견을 제출받았더라도 반영을 해서 뭔가 바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 상대방한테 소위 헛된 꿈. 이거 뭔가, 응? 감경될 수 있지 않을까? 감면되지 않을까? 헛된 꿈만 주는 거잖아. 필요 없는 일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읽어봐, 그대로. 법령에 의해서 내용이 다 확정되는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법에 의해서 내용 다 확정되고 다 담으니 상대방한테 그냥 뭐랄까 형식적으로 부과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 내용이 법으로 다 정해진 거야, 내용은. 응? 이런 경우는 상대방한테 의견 제출기를 안 줘도 돼. 다시 말해서 거기 공무원 퇴직금 환수 결정. 응? 이 제목 꼭 퇴직연금 환수 결정. 그러면 법에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한 달에 퇴직연금 100만 원 이제 지급받게 돼 있는 사람인데 뭔가 법이 바뀌었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나 봐. 응? 이걸 뭐 착오가 있어 더 줬는지. 그래서 퇴직연금을 다시 되돌려받는 환수 결정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긴 하지만, 응? 환수하게 돼 있고,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금액도 다 정해져 있어. 응? 법이 다 법에 의해 확정된 걸 상대방한테 단지 통보한 거에 불과해, 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런 거라면,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 상대방한테 의견 제출기를 안 줬다 해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응? 생각해 보면 의견 진술 기회를 준들 행정청이 그걸 반영을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그 다음 2번 아까도 했죠. 고시의 방법으로. 이거 아까 한 거다. 공고 내지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거. 응?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사전 통지하고 다 하나씩 의견, 모든 전 국민 대상으로 의견 들어? 곤란한 일이야. 현재 곤란. 그러니까 그거나 사전 통지 및 의견 정치할 대상 아니다. 아까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예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처분을 할 때, 모든 처분은 뭐야? 수익적인 신청받고 하는 처분이든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든 다 공통적으로 거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처분 기준, 허가 기준, 영업 정지시키는 기준, 행정청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서 미리 공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항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성질에 비춰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되며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응? 그러면서 그 화살표까지 읽어보세요. 만약에 행정청이 정한 처분 기준이 뭐 시행령, 시행규칙 같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해졌다면 이거는 입법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야? 관보에 게재해서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훈령, 예규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졌다면 뭐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그냥 알리면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1번. 뭐 이거는 행정기본법까지 끌어들여서 조항이 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3번. 뭐 허가 기준, 영업정지 처분 기준 이거를 사전에 정해서 공표하는 게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 내지 공익을 현재 해칠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 응? 1항과 3항. 4항은 공표된 처분 기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응? 설명해달라, 해석해달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된다. 뭐 읽고 지나가죠. 여기서 1번하고 3번이 중요합니다. 응? 네. 그 다음에 뭐야? 1번 밑줄 친 것만 읽어보다. 여기 처분 기준을 사전에 정해서 공표하도록 한 취지를 쭉 설명했어요. 앞부분에서. 응? 그럼 다음에 뭐야? 처분의 성질상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경우 뭐야?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응?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적합한 경우도 있다. 응? 처분 기준을 미리 정해서 공표하면 공익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응? 행정청에 어떤 뭐야 재량을 억제시켜 갖고 응? 오히려 행정청에게 재량을 줘서 응?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미리 설정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허용한다. 그냥 읽고만 지나가셔야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여기서 2번은 좀 알아둡시다. 2번은 위에 세 줄을 보세요. 행정청이 지금 공부한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처분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서 공표해야 될 의무가 법 규정이 있잖아. 근데 그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곧바로 그 처분이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왜냐하면 이 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앞서 공부한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입법 공부할 때 어때?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위반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응? 행정규칙에 맞겠다 해서 그것만으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야. 위법적 법인지는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에 위반했는지 기준으로 따지는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야. 이 행정청이 정한 그 처분 기준은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응? 그래서 그 규칙이 공표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요거만 잘 공부하세요. 아직 뭐 뒷얘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3번 판례는 나온 적 없어요.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쌍거로 2번 처분의 이유 제시라고 나와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 보면 지금까지 자, 처분을 하기 전에 뭐 하지? 이러이러한 처분할 겁니다. 사전 통지. 응? 사전 통지하는 이유는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거지, 상대방 의견을. 그래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응?
그다음에 의견 청취로서는 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있잖아, 그지?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제출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뭐 하는 거야? 최종 처분하는 거죠. 처분 내보내는 거야. 최종 처분. 처분 내보내면서 이 처분서에 뭐 내보내야 돼? 왜 이 처분을 한다? 이유를 제시해야 돼. 응? 그렇죠? 이 처분하면서 이 처분하는 문서에 거기 써서 나와야 돼. 이유 제시가. 처분 시에. 응? 그래서 예전에 무슨 문제? 이유 제시는 뭐야? 사전 통지 전에, 처분 전에 하는 거래. 말이 안 되지. 응? 처분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법조문을 읽어보자. 근데 법조문을 읽어보면 행정청은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응? 근데 법 규정에 보면 처분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처분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제시는 두 번째 줄 뭐야? 침익적 처분, 불이익한 처분할 때뿐만 아니라 신청을 받고 처분할 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것까지 미래고 신청받고 처분하는데 신청받은 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하면 왜 이런 이유로 다 들어주는 처분한다? 안 해도 돼. 이유 제시 안 해도 돼. 근데 신청받고 대부분은 들어주지만 일부는 안 들어준다. 이러면 왜 안 들어주는지 이유 제시해야 됩니다. 신청받고 하는 처분이라도. 응? 그런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의 두 번째 줄. 이유 제시는 침익적 처분할 때만 아니라 신청받고 하는 처분, 수익적 처분할 때도 모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 중시하고요. 니은 번은 눈을 읽어. 왜 이유 제시하도록 할까? 응? 아니, 상대방을 납득시켜야지.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처분 나온다. 그리고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법적 근거, 상대방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으로서는 이런 이유로 이런 처분을 해도 되는지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신중하게,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승복을 못하면 여기 이런 이유로 이런 처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 증빙자료 다 찾아내서 소송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뭘 갖고 다투면 될지 그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유 제시 안 하도록 하는 절차의 기능. 자, 그러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사유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있어요. 박스 안에 보면. 첫 번째가 뭐 들어가 있어요? 자, 신청한 내용 다 들어주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래요?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거나 경미한 처분이고 이유 제시를 안 해도 상대방이 왜 이런 처분을 하는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지. 세 번째는 긴급, 신단긴. 이럴 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돼요. 처분하면서.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2호와 3호 있죠. 이것도 따로 체크해야 돼. 2호와 3호. 자, 처분이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내용의 처분인 경우는 처분 하면서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데 이 처분이 나간 후에 상대방이 뭐해? 이유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줘야 됩니다. 3호도 긴급하기 때문에 이유 제시 안 하고 처분했죠. 근데 처분이 나간 후 이유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됩니다. 근데 1호만은 어때? 신청한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하는 때는 처분할 때도 이유 제시할 필요도 없고 처분 후에 해달라고 요청이 와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박스로 정리하면 되죠? 그 문장 되게 중요해요. 그거 잘 공부하고요. 이유 제시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언제 해야 돼? 이유 제시. 이런 사전 이거 절차 거치고 최종 처분을 할 때 이유 제시해야 되는 거야, 같이. 그런데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한 게 되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다? 상대방이 소송 같은 거 제기하기 전에 이유 제시 빠뜨렸네? 행정청이 빨리 보완, 이유 제시 다시 써서 보내.
그러면 우리가 배운 하자의 치유 인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 기억 읽고 전에 이유 제시는 언제 하는 거냐? 처분할 때 같이 나가는 게 원칙. 니은번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했다면 이유 제시라고도 하고도 이유 국이라고도 그래요. 응?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했다면 하자 있는 처분 한 게 된 거고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인데 뭐야? 행정청이 상대방 행정소송 제기 전에 빨리 보완해서 추가로 문서 보내줬다면 치유될 수 있다. 이게 다 배운 거니까. 응? 넘어가요. 그 다음에 4번 이유 제시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이유 제시해야 되냐가 또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응?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판례에서 나오는데 상대방이 적어도 납득할 만큼은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응? 그냥 예를 들어서 당신은 청소년에게 술집 영업장에서 당신은 청소년에게 술 판매했기 때문에 법 몇 조에 따라 영업 정지합니다. 이거 좀 불충분해. 왜? 언제? 누구한테? 응? 언제? 이런 것도 빠져 있어.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 뭐 이런 게 다 빠져 있어. 그죠? 소위 뭐 꼭 그런 건 아니라도 적어도 육하원칙에 비스무리하게. 그죠? 상대방이 납득할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유 제시. 그래서 거기 그냥 읽으면 되죠? 응?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 읽고 판례로 확인해 보자. 1번. 거기다 나와있죠? 면허 취소시키는 처분 나갈 때는 뭐야? 근거 법령 등을 제시해야 돼. 근거법 써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된대. 그죠? 이거 뭐 읽고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셋째 줄부터 읽어보세요. 자, 거기 일반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시키지? 쉽게 얘기하면 술 도매상 면허 취소하는 거야. 근데 거기 술 도매상 면허 취소하는 통지서 상대방한테 내보냈는데 거기에 이유 썼대요, 안 썼대요? 왜 면허 취소하는지 이유 기재했대요, 안 했대요? 기재했어요. 뭐라고 기재했어요? 이유 제시. 응? 거기 다섯째 줄 뭐예요? 넷째 줄 끝에 셋째 줄 끝에부터 상기 주류 도매인은 그죠? 도매장. 그러니까 뭐 A 이 술집은 술 도매상은 뭐야? 무면허 술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주류 면허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썼어. 이유를 쓰긴 썼는데 부족해 뭔가. 아까 뭐가 빠졌을까? 그냥 무면허 술 판매업자에게 술 팔았다고 하면 됐어요. 도대체 언제 그랬다는 거야? 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큼이나 무면허 술집에게 술 판매업자에게 술 공급을 해줬다는 거야? 이렇게 빠져 있잖아. 그럼 나로서는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큼이나 팔았다는 거야?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이유 제시는 했는데 상대방이 납득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못하다. 결국 이유 제시 불충분하게 했다. 절차하자 위반으로 취소 판결 내려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다고 뭐 결과적으로 달라질 건 없어요. 행정청은 다시 판결대로 뭐 하면 돼? 이유를 더 충분히 기재해서 다시 면허 취소 내리면 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역시 또 일단 세 줄, 네 줄 보세요. 행정청이 국가 소유 재산을 허락도 안 받고 멋대로 사용하던 사람을 적발해서 변상금이란 걸 부과했어요. 그죠? 근데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납부 고지서 내지 사전 통지서에 적어도 그 금액 얼마가 이게 부과되게끔 그 산출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명시했어야 되는데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거야. 응? 이게 핵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3번 세금 고지서에 반드시 법에 따르면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이다. 그래서 또 뭐였죠? 부가가치세법 같은 개별적인 세법에 이렇게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 그 개별적인 세법에는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세금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것 같은 그런
그 기재할 사항 요건을 못 갖추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과세 처분을 할 때도 이러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 응?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그다음에 4번도 자, 세금고지서는 한 장으로 내보낸데 하나의 세금고지서인데 거기에 이제 원래 내야 될 세금과 이 사람이 뭔가 이런 걸 불성실하게 신고를 했든지 뭐 하여튼 법 위반이 있어서 가산세라는 세금을 또 물린대. 그럼 본세와 가산세 따로따로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장의 고지서에 같이 부과할 수도 있는데, 부과할 때는 부과는 한 장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각각 뭐 해야 된대? 본세 부과하는 법적 근거, 응? 가산세 부과하는 법적 근거 따로따로 다 기재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본세와 가산세 한 장의 고지서에 함께 부과할 때는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금 부과 근거 등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 따로따로 기재하지 않고 본세의 근거만 기재했다면 본세 부과 처분은 문제가 없는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게 돼서 위법이 된다는 거죠. 응? 늘리고 그 다음에 5번도 봐야 돼요. 5번은 자, 첫째 줄부터 읽어봐. 밑줄을 안 치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함에 있어서, 자,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야, 자기한테 허가내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기는 건축법 몇 조 이런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나 건축허가 내주시오 하고 이렇게 신청해서 법조문까지 명시해서 신청을 했대. 근데 행정청이 신청서 접수받아 검토해 보니까 이거 허가 요건에 안 맞아. 법 몇 조에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허가 거부. 근데 허가 거부하면서 그냥 저 내용적으로 풀었어. 뭐가 요건에 안 맞으니까 허가 거부합니다. 뭐는 안 밝혔어. 법 몇 조 몇 항 요거는 안 썼어요. 응? 그때 이 상대방이 왜 법 몇 조 몇 항 안 썼냐? 이거 위법이다 이거야. 소송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신청할 때부터 자기는 법 몇 조 몇 항 요건 갖췄다라고 주장했지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예, 거부 처분 나간 문서에는 몇 조 몇 항까지는 안 썼더라도 상대방이 몇 조 몇 항의 요건을 내가 못 갖췄다는 말이구나. 응? 그래서 거부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응? 그리고 내용을 그렇게 써놨다면 굳이 법 몇 조 몇 항까지는 안 써놨어도 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밑줄 친 거로 많이 나옵니다. 뭐야? 당사자가 그 근거 조항이 몇 조 몇 항인지, 자기한테 거부한 요건 못 갖췄다고 거부 이유로 내세운 법 근거 조항이 몇 조 몇 항까지인지를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적어놨다면, 응? 굳이 그 몇 조 몇 항까지는 행정청이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유 제시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응? 잘 나오는 건데 또. 이게 5번하고 6번하고 같은 얘기예요. 5번, 6번. 그 다음에 7번은 어떤 의미냐면, 자, 먼저 전제가 7번은 자, 우리 국립대학교 총장 있잖아. 그러면 보통은 대학 자체에서 자기네 총장 후보자를 선거로 뽑아요.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A 대학교가 있는데 국립대학교인데 그 선거를 했어. 그 뭐 교수들 학생들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1등, 2등, 3등 뽑았어. 후보자는 한 7명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 2, 3등까지 뽑았어. 그래서 3등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 3등까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에게 이제 올려. 이 국립대학 측에서 우리 총장 후보자로 3명을 뽑았다. 응?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받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대통령한테 이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오. 제청을 하는 거야. 최종적인 국립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근데 그럼 그 중간에서 교육부 장관이 큰 역할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
그 A 국립대학에서는 총장 후보자로 선거를 통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1, 2, 3위로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1위자를 교육부 장관이 보통 추천을 많이 할 텐데 이 경우 3등한 자를 올린 거야. 교육부 장관이 3등한 자를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한 거야. 그러면 1등한 자 열받잖아. 선거에서 1위 한 자가 내가 뭐가 응? 뭐 자격이 없다고 봐서 나를 왜 실상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선거로 1위 한 자는 떨어뜨린 거고 3위를 임명받게 했단 말이야. 제청을 해서. 이런 경우에 1위 한 자가 이제 불만이라고 생각해봐. 그지? 이런 경우에 근데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지. 이거는 일종의 그 대학에서 선거로 1위 한 자를 그 대학 총장 임명 거부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아? 3등을 올렸으니까 3등이 임명되니까. 그럼 1위 한 자인데 선거에서 1위 한 자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거부했는지 이 사람을 왜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 안 했는지 이유를 안 밝히고 했다. 이거 문제 삼은 거야. 응? 그럼 읽어보자. 거기 그런 걸 이제 깔고. 그래서 7번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추천을 받은 어떤 후보자를 국립대 총장으로 임명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배제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러면 탈락시킨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그 후보자에게 연구윤리 위반 등 비위 같은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것까지 한 문장이에요. 일단. 응?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부적격자라고 판단해서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하는 데서 제외시켰어. 그러면 그 제외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할 의무가 있대? 응? 뭐 때문에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대. 그지? 그러나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그죠?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다 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다 갖고 있어. 적격 요건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낫다 판단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하는 거. 이런 경우라면 그 판단하는 것을 점수로 매겨서 몇 점 이게 수치화하기도 어려웠고 이유 제시를 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 측으로부터 이제 올라온 어떤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하는 행위 그 자체가 그가 총장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정성적, 그지? 어떤 주관적인 평가, 정성적인 그런 평가 결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로써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응?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교육부 장관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고려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밝힐 의무까지는 없대. 그럼 크게 문장으로다 두 문장으로 쪼개야 돼. 우선 앞부분에 맨 위에 세 줄, 넷째 줄 앞머리까지, 그지? 거기에 키워드는 뭐야? 응? 첫째 줄 부적격자들. 응? 부적격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총장으로 임명되기에 어떤 부적격자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총장 임명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라면 그 부적격자라고 인정된 자에게 뭐 때문에 부적격자인지 이유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게 한 문장이고, 그렇지 않고 넷째 줄 중간부터 보면 그러나 다 후보자로 추천돼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부적격자 아니야? 다 적격자야. 응? 다 적격자야. 근데 적격자인데 그 중에 누가 낫다고 한 사람 판단해서 그 사람을 총장에 임명한다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다 적격자들인데 그 중에 A라는 사람이 조금 더 적격자라고 판단한 결과로서, 그러면 다른 적격자인데 총장 임용 제청 안 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뭔가가 미흡한가 보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이유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굳이 구체적으로 당신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좀 미흡해서 탈락 임용 제청이 안 됐습니다. 이것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가 원점의 예를 들어가면 자 선거에서 학교에서 선거를 치러 갖고 3명 1, 2, 3위 후보까지 당선이 됐다. 그래서 3명을 교육부 장관한테 올렸어. 그랬더니 3명 중에 A, B, C라고 하자. 3명 중에 3등한 C는 얘 연구윤리 위반 뭐 이런 게 있다. 응? 그러니까 얘는 총장 되기에 부적격자. 이래가지고 얘는 탈락시킬 수 있어. 그런 거 부적격자라고 해서 탈락시킬 때는 왜 부적격자인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해야 된대. 근데 남아있는 A, B, 1위, 2위 후보는 다 부적격 요건이 없어. 다 적격자야.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대통령한테 총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할 거냐? 요구할 때는 결국 A를 올렸다 이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B는 총장에 임명해서 배제되는 거냐? 이런 경우는 그 B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릴 이유를 알릴 필요까지는 없대. 그지? 그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네. 정성적 평가 결과를 암묵적으로 하는 거다. 네? 자, 그 다음에 처분의 마지막 절차 뭐가 있어? 처분 방식 이게 행정절차 24조. 자, 기억본 읽어볼까요? 행정청은 뭐 이익 주는 처분하든 불이익 처분하든 모든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로 처분하는 게 원칙. 다만 당사자가 동의 또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해달라고 신청한다든지 그러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종이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또 있죠. 원칙은 문서로 하거나 당사자가 동의 신청하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세금 부과하는 처분 있지. 세금 부과하는 처분 저 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메일로 세금 부과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신청이 있어야만 메일로 세금 부과 처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내가 예전에 그냥 이거 저 메일로 전자문서로 세금 부과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뭐가 왔어? 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응? 그 동의했거든. 그 다음부터 종이문서로 세금 고지서 안 날라오고 메일로 날라와. 근데 아까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매일매일 잘 들여다봤는데 잘 안 보다 보니까 세금 부과 처분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이에 말해서 연체 이자를 자꾸 물게 돼. 짜증나. 응? 그래서 괜히 동의했네. 이 동의 이거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맨날 해야 되는데 또 그거 그냥 또 넘어가고 있어. 응? 대신에 그것 때문에 연체를 한 2번 정도 물고 나니까 이게 한번 볼 때, 응? 그래도 뭐 한 달 이상 안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한 뭐 일주일 만에 한 번 보다 한번 쭉 보고 세금 고지서는 우선 빨리 챙겨라. 그래갖고 세금 내라고 그래서 연락하고 하죠 집사람한테. 자, 니은번 공공안전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요거 시험 잘 씁니다. 자, 공익을 위하여 긴급. 그다음에 경미한 사안일 때는 뭐래? 문서로 꼭 처분 안 해도 되죠? 긴급할 때 경미한 사안일 때는 말로도 처분할 수 있고 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응? 또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문서로 해주세요. 처분 받고 나서 문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줘야 된대. 그죠? 그래서 기억은 원칙, 니은은 예외. 근데 니은 이거 잘 나오는 편이에요. 니은 문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무원 학교에서 보면 뭐 공문서 날라오면 다 이렇지. 처분하는 문서에는 인천시장 처분청,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응? 여러분이 이제 그 실제 업무 작성해서 결제는 시장으로 받지, 그죠? 시장 직인 찍지만 또 담당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막
불이익 처분 또 뭐 이런 거 하면 욕박아지 먹지. 응? 저 뭐야 저 주정차 위반했습니다. 막 이런 거 통보하는 담당자 되면 막 전화해갖고 쌍욕하고 막 이래. 참 고된 일이지, 그지? 그래서 요새는 그것도 민원인 상대하는데 그러면 요새 아마 그것도 도입했나? 딱 전화하면 음악 소리 나오지. 이거 다 녹음됩니다. 응?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아마 적용하도록 돼 있을 거야. 응?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처분의 정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읽었다.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에 오기, 표시를 잘못 글자 잘못 썼거나 오산 계산 잘못 있거나 그밖에 명백한 그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지취업 정정하고 당사에게 통보해줘라. 응? 그리고 그때 하자 공부할 때 했지.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게 단순한 오기 오산이야. 이 처분의 내용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정도로면 이렇게 발견하면 고치고 통보하면 그걸로 끝이지. 이걸 갖고 하자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불복고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하는 문서에는 또 뭐 또 내보내야 돼? 같이 써서 이 처분에 승복을 못 하겠으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뭐 하세요? 응? 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응?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래요. 응? 그래서 행정청은 처분할 때는 그 처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밖에 다른 불복 방법이 있는지 절차, 기간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판례 뭐 나왔죠? 1번은 아까 행정절차법 24조 1항에 뭐 원칙이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게 되는 게 원칙이죠? 간단히 줄이면 문서로 하게 되는 처분을 문서로 안 하면 그 처분은 무효다. 응? 행정절차법 24조에 위반한 두 번째 줄,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다라고 하고 있죠. 무효. 그래서 이미도 공부했을 거야. 소방공무원이 의무를 부과해요. 그렇죠? 응? 소방공무원이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하라고 의무 부과하는데 말로 다 했어. 구두로. 무효라는 거지. 무효면 어떻게 돼? 상대방한테는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죠? 그런데 의무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응? 의무가 있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하려면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나 철회하려면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서에 대상자가 방문했는데 담당 경찰은 잘 오셨네요. 같이. 응? 근데 운전면허 정지됐다고 말로 알려준 거 무효임. 따라서 상대방은 면허 정지된 적이 없으니까 운전하고 다녔더라도 무면 운전죄가 되지 아니함.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뭐 1, 2번이 이제 중요한 거고 3번은 명예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명예 전역이 뭐겠어요? 명예 전역. 아직 군대 자기 저 뭐야 정년퇴직 아직 남았는데, 그지?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명퇴한다는 말 쓰는 거와 똑같은 거지. 아직 그 정년이 남아 있는데 조금 일찍 나가는 거지. 명예 전역이야, 그지? 그러면 좀 더 돈 더 주잖아, 조금 더. 응? 명예 전역 선발했다가 그 취소하는 처분할 때는 상대방한테 뭐야? 전역을 취소하고 뭐야? 수당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돼. 결론은 문서로 해야 되는 처분이다. 응?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3번은 1, 2번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이것도 공부한 거다. 행정절차법은 문서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응? 이거는 명확성을 위한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처분이 문서로 나간 경우 처분에 뭐라고 써 있느냐, 문구 내용을 잘 분석해보고 처분에 문구가 쓰여진 내용만 갖고도 이거 어떤 내용이 처분했는지가 명확하다면 그대로 그 처분한 거로 봐야지 거기를 막 확대시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 확대해서 그 속에 뭐 다른 내용의 처분까지 다 포함시킨 거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처분서의 문헌만 갖고는 어떤 내용이 처분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처분한 이후에 관련자의 태도, 정황 이런 것도 다 첨작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의 처분을 했는지를 확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처분서의 문헌만 갖고도 어떤 내용이 처분했는지가 명확하다면, 그죠? 그런 건가? 명확하다면 그대로 그 처분한 거로 봐야 되고 확대하면 안 되는데, 맨 밑에 두 번째 줄 뭐라고 그랬어? 그러나 처분서의 문헌만 가지고서는 어떤 처분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래. 즉, 그러면 처분한 경위와 목적, 처분한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하고 참작해서 어떤 내용이 처분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정도. 자, 아이고, 행정절차법의 중요한 내용 거의 다 나갔어요. 뒤에 행정기준은 뭐 바로 지난주에 한 내용이라 굳이 또 따라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행정예고, 입법예고, 신고, 위반선고 조금 남았는데, 그거까지는 그거는 뭐 행정절차법에 주로 나오는 거는 조금 안 보여서 오늘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면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시문제 공개될 지장은 없어요. 응?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진도는 내용 기준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신고 남겨놓고 처분 절차까지 하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문제. 자.